장에게 20분 아니라 숨겨진 이야기까지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샅샅이 파헤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권입니다. 지난 8월 1일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과 관련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모인 장애인 활동가들은 국정원 사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는데요. 이들은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개 사과와 함께 국정원과 법무부, 검찰과 경찰 관계자들의 즉각 해임과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국가정보기관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건데요. 선관위 해킹 사건에 이어 국정원의 선거 개입 농단까지 민주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이런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공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권의 뉴스파이어, 오늘도 열심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윤석권의 뉴스파이어. 장에게의 이슈 헤드라인부터 장판의 숨은 헤드라인까지 여러분들께 낱낱이 전해드리는 장판 포커스 시간입니다. 지난 7월 26일 방송된 제6회 뉴스파이어에서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적어도 정신장애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정신보건정책이 대단히 반인권적임을 확인한 것이었는데요. 여기엔 천문학적인 예산을 놓고 정신의료계와 관련 제약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7월 26일 방송된 카미 권호영 사무총장의 인터뷰에 이어 한국정신장애인연합 김나구 대표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나구 대표는 참고로 실제로 병원에 입원했던 정신병력을 갖고 있는 당사자인데요. 안녕하세요, 김나구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정신장애인 연합 대표를 맡고 계신데요. 먼저 정신장애인 연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에게 관련된 정책적 결정 과정이나 이런 것에 의견을 내지 못하고 소외된 채로 살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 입장으로서 정신장애 당사자가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등 각 분야에 걸쳐서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현실에 관심을 갖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정신장애인연합을 창립했고요. 그리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이 정신병력이 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셨잖아요. 예,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일 것 같은데요. 스스로 이 정신장애가 있다고 고백한 이유가 뭡니까? 예, 사람이 살다 보면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정신병도 또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외형하고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경쟁도 치열하기 때문에 관용이라는 걸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병에 걸린 사람은 사회적으로 분명히 약자입니다만 관용이나 배려 이런 건 없고 인권조차도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예, 병이 있는 사람이 그 상처를 싸매주기보다는 혐오하고 또 배제시키는 사회인 것이 현실이죠. 가족들을 포함해서 사회 구성원들의 사고방식이 이렇다 보니까 병이 있는 그 당사자들도, 그러니까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당사자들도 자신의 병을 수치스럽게 여기게 되고요. 자신의 병을 드러내놓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또 인권이 침해되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나의 병을 알게 될까를 두려워하면서 많은 정신적 장애를 가진 당사자들이 음지에서 숨지기면서 살고 있는 거죠. 계속 이런 구조로 가면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뿐이라는 거고요. 이런 환경과 이런 문제점들이 개선되려면 당사자 자신이 정신장애인으로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라고 사회에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를 향해서 자신이 이야기를 하는 당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에서 갖고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그 편견도 옅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살다 보면 정신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이라서 수치스럽게 여길 필요도 없고요. 또는 이제 사회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그 병이 있는 걸 밝히는 게 꼭 필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대단한 용기와 또 대단한 신념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래도 여전히 그 대표님 정신장애인으로 살면서 어려웠던 점은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 정신병이 있다는 것 하나 때문에
뭐 저도 그렇고요. 또 우리 다른 동료들이 존중받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좀 마음이 굉장히 안 좋죠. 예, 그게 어려운 점이죠. 예. 예. 사실 지난번에 그 카미 정신장애인 연대의 권호용 사무총장이 말하기를 이제 뭐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뭐 여러 형태의 입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발적 입원이 있고 뭐 비자발적 입원, 그럴 경우 이제 강제 입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6개월을 입원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현행 정신보건법상으로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규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허용하는 입원 기간이 6개월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법적으로 허용된 거를 병원에서 최대한 활용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예, 뭐 반드시 6개월 입원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6개월 이내로 퇴원이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6개월을 다 채우려고 하는 그 모습. 그다음에 환자를 사랑하는 뭐 가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병원에 있는 사람은 전문가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뭐 의사 입장에서 좀 더 지켜봅시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또 환자를 꺼려하는 가족의 입장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좀 떨어져서 살고 싶은데 그 선택할 수 있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장기 입원으로 이렇게 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맞물려서 6개월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2011년도 기준으로 봐서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입원한 그 평균 입원 일수를 보면 약 250일 정도가 됩니다. 이게 1년을 기준으로 해서 250일인가요? 예, 그렇죠. 평균. 예, 그렇죠. 그 환자 한 사람이 입원했을 때 그 입원한 평균 일수가 약 250일인데 이러면 8달에서 9달 사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내가 이 호전돼서 이렇게 나와갖고 지역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약 한 9개월 가까이를 정신병원에서 지내게 되면 당연히 사회적인 뭐 기능들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뭐 자거나 그렇지 않고 좁은 데서 계속 이렇게 갇혀 있다 보면 정신 건강이 좋아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네. 예. 네. 그렇죠. 그 병원이라는 곳이 굉장히 제한된 공간인데 그 안에서 이렇게 1년 중에서 250일이면 한 8개월, 9개월? 예, 8개월, 9개월 8개월, 9개월 가까이 예. 될 텐데 예. 그런 폐쇄적인 공간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병이 나려고 해도 잘 낫지가 않겠어요. 예, 그렇죠. 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예. 그러니까 뭐 OECD 국가들 기준으로 보면 보통 짧으면 7일에서 10일 정도를 입원하고요. 길어도 35일을 안 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은 3개월 정도고, 예, 좀 더 가면 6개월이고요. 6개월 되면 이제 더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퇴원 심사, 뭐 청구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예, 거기서 심사를 거쳐서 또 입원을 더 하고 이런 식으로, 예.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달리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장기 입원하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난다고 보시는 거죠?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병원이 민간인 병상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를테면 뭐 한 11만 5천 명 정도가 정신장애인으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다 그랬을 때 입원할 수 있는 그 병상 수가 약 9만 5천 개 정도가 됩니다. 거의 뭐 예. 그 수만큼 병상 수가 갖춰져 있는 셈이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뭐냐면 환자를 빨리 퇴원을 시키게 되면 그 민간 병상 그 사람들 병원 쪽에서 생각하기에는 병원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환자를 유치하고 싶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유독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그렇다는 거죠. 예, 우리나라 정신 보건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거의 일본 것을 모방해서 온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일본에도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우리가 괜찮은 것 같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른 OECD 나라들 대부분의 나라들은 입원 기간이 굉장히 짧은 거죠. 무척 짧은 거죠. 어떻든 병원 입장에서는 그 8만여 개에 되는 병상 수만큼을 공실로 유지하면 그만큼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그 입원 일수를 법적 허용 기간인 6개월 아니면 그걸 초과해서 그렇게 환자를 유치를 해야 어떻든 병원 입장에서는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야, 이건 좀 문제가 있네요. 예. 자, 그러면은 그 퇴원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의 입원을 한 경우에는 환자가 원하는 날짜에 퇴원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보호자에 의한 입원을 하게 되면 보호자가 입원을 원해야만 퇴원을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보호자가 매우 의지하는 사람이 이제 아무래도 병원의 의사의 소견이기 때문에 저 전문가가 그렇다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되는 어떤 정신병 병력을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라기보다는 어떻든 대상으로 보호자의 의견, 그다음에 의사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네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퇴원을 하고 나서 어떤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게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병원 쪽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지금 환자가 돌아가도 돌아갈 곳이 없으니까 차라리 병원에 있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뭐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족이 원하지 않아서 입원했는 경우도 가족이 원하지 않더라도 만일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퇴원을 가정으로 안 하고 그곳에 가서 살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그렇게 숙식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굉장히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래서 일단 정신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지역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일단 퇴원해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시설이요. 시설.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사회복귀 시설이 제일 많은 도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그 시설을 이용하다가 입원을 하잖아요. 입원하고 나왔을 때 그 시설을 바로 가서 이용을 할 수 있냐면 정원이 이미 차버린 상태가 돼가지고요. 몇 달씩 기다렸다가 누군가가 입원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거나 그래서 누군가가 취업을 해서 나가줘야만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 시설들을 이용해서 나의 그 회복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저희 어떤 그 사회적인 감각 같은 것이 돌아왔을 때 그러면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요. 일할 수 있는 곳이 정말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그 정신질환을 갖게 되면 그 정신병을 앓게 되면 그 병이 이제 호전되고 좋아지는 것도 문제인데 그것도 저기 문제지만 그 이후에 호전되었을 때 내가 사회에 가가지고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 그거만큼 또 참기 힘든 경우 그것도 또 참기 힘든 경우 그렇죠. 낙담에 빠지고 이렇게 되면 내가 사회에서 그래도 정신장애가 있으면 있는 대로 그래서 조금이나마 내가 활동을 해서 수입을 이렇게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이제 건강상으로는 꽤 괜찮아졌어도 다시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일자리가 필요하죠. 정신장애인에 적합한 그런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김나구 대표님의 지금 현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저의 현재 상태는 제가 잔존 증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이 심했을 때 그거를 100이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 저의 상태는 약 한 5 내지 10 정도의 약하죠. 굉장히 약한 잔존 증상이 있었고요. 그 약한 잡음 같은 그 음향이 들리는데요. 전 물론 옛날에 말소리도 들어봤습니다만 약한 음향이 들리는데 그런 거는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다지 지장을 받지는 않습니다만 일반 그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 그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조금이나마 그 일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건요,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다른 모든 분들이 정신적인 그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우리들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게 형성이 되면, 그러면 정신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안심하고 사회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정말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지역 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이 살기 위해서는 이건 비단 정신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사실은 이 지역 사회에서 이런 따돌림, 차별, 또 이렇게 또 예를 들면 장애인 관련된 시설이 들어올 경우 그걸 혐오 시설로 바라보는 그런 이웃들, 이런 게 좀 개선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상 지역사회에서 살기는 좀 힘든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병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혐오스럽게 여기는 게 사실은 병이 있는 사람보다는 그게 더 나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병이 있는 사람은 상처가 있는 사람은 싸매줘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배제시키고 그렇게 하는 이 사회가 다르게 본다면 사회가 좀 병이 많이 들어있는 상태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 제가 이번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건의료 정책 이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개정된 정신보건법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정신건강증진법으로. 그래서 이 정신건강증진법 이렇게 개정 전하고 개정 후 달라진 게 뭐가 있죠?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이게 현재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또 정신장애인인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고요. 초점이 온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겠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회복귀라는 말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완전히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조항상으로 사회복귀와 관련된 직업재활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취업장,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로 현재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냥 정신재활을 시켜주는 정도 선으로만 끝나는 거기 때문에요. 오히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난 정신보건법보다 이것은 굉장히 대폭적으로 후퇴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달라진 점이 있다 그러면 경미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해서 전 국민들이 좀 정신병원을 좀 가갖고 진료도 좀 많이 받아보고, 왜냐하면 전 국민들이 자살률도 되게 높고 사회적으로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거 생각해보면 정신과를 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하자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만들어진 법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인권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장기 입원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보호자 의무자에 대한 입원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의 정신보건법 24조보다 지금거는 조금 대단히 완화가 되어서 약 2개월 정도, 최초 입원은 2개월, 그 이후 더 입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전문의 2명이 소견이 일치하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꽤 좋아진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그냥 서류상의 작업이 조금 늘어났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9만 5천 개 정도 되는 병상을 비우고 그렇게 할 리는 없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전문의 의견, 소견 일치하는 거야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장기 입원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사실은 개선되지가 않았다는 거죠. 맘만 먹으면 멀쩡한 사람도 입원시킬 수 있는 상태가 그냥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여지는 거죠. 멀쩡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멀쩡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렇게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말 강제로 입원시킨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단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계속 병원에 방치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그대로 가져가는 것 자체가 대단히 비인권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아이 저놈 미운데 저놈 어떻게 좀 할 수 없을까 해서 그냥 그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으로 몰아서 그렇게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뭐 이게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법적인 권리를 가진 사람이 병원에 입원시키게 되면 그 사람의 허락이 없이는 나오지 못하게 되어 있는 이런 상태로 되고, 병원에서 병원을 계속 전전을 이렇게 시켜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가 갈 수 없는 이런 상태.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정신장애인 연합 등 총 6개 단체로 이루어진 정신장애인 생존권연대, 이제 지난달에 성명서도 내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활동이 궁금한데요. 어떻든 복지부가 지금 당초 7월 2일까지만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 입법 형태로 지금 이 개정된 정신보건법, 정신건강증진법을 행정 입법 형태로 해서 국회로 이제 넘긴다고 들었거든요. 시간이 촉박한 것 같은데 연대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예, 그래서 현재까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국회의원실을 이렇게 꾸준히 방문하는 활동을 했었고요. 관련된 국회의원실들에 대한 방문을 해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 활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체 법안을 마련하고 연구한 활동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정신건강증진법을 이렇게 폐지를 하는 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좀 대안을 마련해서 같이 이렇게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토론회와 공청회 같은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회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이나 선전 활동 등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웹진 같은 것을 통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카페를 운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SNS를 통한 선전 같은 걸 하고 있고요. 또는 지금 인터뷰 이렇게 해주시는 것처럼 언론에 투고하고 인터뷰하는 것 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나서서 하는 활동으로는 가능하면 문화제 같은 것도 저희도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회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 또는 가족, 또 이 정신보건에서 일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순회 교육 같은 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순회 교육을 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연대 내부에서 소통하는 것, 의견을 정확하게 한데 모으고, 그 다음에 또 그 의견들을 외부로 확장시키는 것,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까 저한테 질문하셨던 본인 스스로가 정신장애가 있음을 밝힌 것에 대해서 아까 질문이 있으셨잖아요. 그것처럼 이 모든 활동들의 중심이 당사자가 나서서 하지 않으면 이게 예정된 저희 활동이 굉장히 많은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렇게 보이는데요. 당사자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보건당국은 1997년에 정신보건법이 시행되고 나서 16년 만에 정신건강증진법이라는 이름으로 법 개정을 한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칭만 달라졌을 뿐 정신장애인에 대한 반인권적 요소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게 관련 단체의 주장입니다.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정책당국에 대한 불신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목소리, 윤석권의 뉴스파이어. 두 번째 장판 포커스입니다. 얼마 전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여성장애인의 출산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인당 최대 200만 원의 금액이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여성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출산 지원 사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의 신희원 처장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희원 처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제 개인적으로는 잘 알지만, 우리, 이 한국장애인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어떤 단체인지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요, 여성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1999년 4월 17일 창립된 여성장애인 인권운동 단체이고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 연합 조직입니다. 현재 전국의 10개 지부와 시각, 청각장애 여성회 등 2개 회원단체 그리고 1개의 지부준비위원회에서 6천여 명의 여성장애인들이 풀뿌리 인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여성장애인의 그 인권 확보, 그리고 삶의 질 높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은 여성장애인이 처한 현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네,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그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이 남성 장애인은 37%고 여성 장애인은 67%예요. 이렇게 남성 장애인의 2배 수준으로 여성 장애인의 저학력 비율이 높고요. 또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26%로 남성 장애인의 53%에 비해서 매우 낮죠. 그리고 소득 수준을 조사한 통계를 보면 전체 여성 장애인 3분의 1이 1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이런 통계에서 보듯이 여성 장애인은 비장애 여성이나 또 남성 장애인에 비해서 교육 수준과 취업률 그리고 소득 수준이 너무 낮고 또 전 생애 주기에 걸쳐서 기본적인 그 권리 보장들이 다 박탈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이 뉴스를 통해서도 보시겠지만 폭력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성 장애인의 대다수가 저학력과 무직 그리고 저소득이면서 극심한 빈곤 상태에 시달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사회적인 범죄 폭력 같은 것에 이제 노출되어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 여성 장애인이 현재 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예.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어떻든 여장연에서 그 여성장애인의 건강권과 모성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저소득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여성장애인 저소득 출산 지원 사업은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제 모성권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여성 장애인의 그 각 장애 유형을 고려해서 맞춤식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과 임신을 앞둔 여성 장애인을 위해서는 건강 검진을 한다든지 또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여성 장애인 산모 교실이나 또 가족 지원 프로그램, 또 자조 모임 활성화, 그리고 장애를 가진 엄마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를 강화한다던가 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또 다른 사업도 있습니까? 네, 그 밖에도 인권 관점에서 이제 여성장애인의 건강권과 모성권, 또 재생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그 사회적인 인식을 널리 알리고 또 전문가나 의료진들의 의식을 전환하기 위해서 저희가 무료로 가이드북 책자를 보급하고 있어요. 여성장애인들 임산부들이 이제 자신이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 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고민하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장애인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 편견이라든지 또 낮은 사회 인권 의식 때문에 이런 임신을 앞두고 많은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런 여성장애인 임신에 대해서 특히 의료진들이 긍정적이고 그런 지지적인 여성 장애인을 고려한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여성 장애인에 대한 모성권에 대한 의료진들의 어떤 장애 유형별 고려라든지 또 어떻게 이분들을 이렇게 상담하고
진료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알기 쉽게 예, 이렇게 가이드북에 담아서 예, 자료를 이렇게 제공하고 보급하는 그런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 유형별 모성권 프로그램 그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올해 프로그램은 지체장애와 시각장애 엄마와 자녀로 구성된 그 한 20가정 정도의 예,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요. 지금 현재 방학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미 진행이 되고 네, 있고요. 네. 네네. 그리고 또 지난 7월에 여장년은 그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여성장애인 1인에 대해서 최대 2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거든요. 네. 예, 이때 저소득의 기준은 어떻게 되고 그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출산지원금의 신청 자격은요, 서울시에 거주하시고 또 올해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여성장애인 산모들이고요. 소득 기준은 최저생계비 200% 이내로서 장애 등급과는 상관없이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그 심의를 거쳐서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출산지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다만 정부에서 지금 현재 100만 원을 받고 계신 1급, 2급, 3급의 여성장애인 경우에는 그 차액 부분만 해서 한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거고요. 또 쌍생아의 출산인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또 지원금은 한꺼번에 이렇게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중 한 2차례에 걸쳐서 나누어서 예,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아, 한 번에 이렇게 20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네, 네. 1년에 2번,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런 식으로 나눠서 주신다고요. 특이한 점은 또 쌍둥이일 경우에는 또 그러면 400만 원. 그럼 새 쌍둥이면 60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네. 예. 어떻든 이게 또 그런데 지원하는 또 곳이 있었군요. 또 기존에 지원하던 곳이 있었는데 그 지원금을 받는 분은 그 차액만큼만 지원한다는 게 좀 특이한 사항이네요. 네. 그리고 이 출산 지원 사업이 이렇게 지금 행해지고 있는데 아직 많은 여성 장애인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들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진행하는 이런 사업 말고도 또 여성 장애인을 위해 또 다른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건 있으십니까? 네, 특별히 저희 여장연에서 하반기 동안에 전국의 여성장애인 한 500명을 대상으로 인권, 그 중에서도 안전권의 실태가 어떤지를 좀 조사할 예정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회 여성장애인이 장애와 또 성차별 그리고 빈곤 때문에 모든 폭력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정확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가정이라든지 지역 사회를 살아가면서 많이 그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또 물리적으로도 위험한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폭력 범죄에 늘 그 희생자가 되게 되고 피해자, 잠정적인 피해자로서 늘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양적인 조사와 또 질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심층적인 인권 실태에 대한 그 조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안전권이 어떻게 확보되었으면 좋겠는지 또 안전에 대해서 여성장애인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위축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사회적으로 알리려고 합니다. 예, 오늘 그 유익한 정보 신희원 처장님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신희원 사무처장으로부터 서울시 여성장애인들에 관한 출산지원 사업에 대한 유익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석권이었고요. 앞으로 장애계의 목소리를 모아 다양한 소식들을 더 힘껏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권의 뉴스파이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